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목마른지 처음 알았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네네네. 네. 저는 방송만 했었는데 네. 방송할 때도 물론 목이 마르지만 네. 진행도 목이 마르구나. 네. 말씀을 사실 뭐 여기 게스트 오실 때보다 훨씬 덜 하실 텐데. 네, 저는 그냥 정말 걸려서 갈 수 있다, 프리라이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멘트를 쳐들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한번 신경 써봐야 될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네. 저희 이제 삼프로 TV에도 이제 종종 오셨었죠? 네,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네. 이제 저랑은 이제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죠. 네. 네,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특히 이제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이 네. 한참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약간 고개 드나 아니면 이제 하락의 속도가 좀 늦어지나 이제 이런 조금은 색깔이 달라진 온도가 약간 좀 변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여기저기서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금매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서 네. 지금 조바심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혹시 네. 지금 놓치면 끝인가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지금 하락 속도가 급격히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까? 네, 하락세가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아주 조금 예, 줄은 아주 거예요. 조금 줄었고요. 지금 이제 뭐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데이터를 오늘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잠깐. 예, 그럼 저희끼리 잠깐 얘기 좀 하고 네네.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본부장님은 집은 언제쯤 장만하셨습니까? 제가 경북 구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서울에 상경했을 때만 해도 네.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빌라에서 네. 살다 보니까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사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랐을 네, 텐데요. 네. 참고로 저는 여의도에서 직장생활 20년 넘게 했거든요. 네. 신혼집은 저기 김포 고천이었습니다. 이사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이사 한 7번 정도 한 것 7번. 같습니다. 김포 네. 고천에서 신혼집 시작해가지고 네. 가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다가 영등포 구청으로 잠시 갔다가 네. 공덕을 거쳐서 지금 옥수에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나서 가셨군요. 네네네네. 저는 여의도로 점점 가까이만 오신 줄 알았더니. 공덕에 살아보니까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창문도 못 열고 공원도 그때 경의선 숲길이 마침 네. 생길 때였거든요. 공원도 없고 마트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옥수로 가게 됐는데 네. 네. 참 이사 많이 하면서 집값에 대한 서러움 아니면 집값에 대한 느낌은 저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자가로 장만하신 건 어느 지점부터예요? 일단은 고초는 전세였고요. 네. 가양동이 자가였습니다. 가양동부터. 그러다가 공덕이 또 전세였고요. 옥수가 또 자가입니다. 퐁당퐁당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자, 우리 본부장님은 그 정도 하셨고요. 네. 정프로는 지금까지 결혼 10년 차에 10년 차에 10번 했습니다. 10번. 왜 그런 일이 발생하셨나요? 올해를 못 살겠어요. 변덕이 심하신가요? 그냥 이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러면 이사 한번 할 때마다 짐 정리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사 한번 하면 네. 그동안 안 썼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한번 싹 정리가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사를 저는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이사는 이제 뭐 제 개인 스토리고요. 이제 네. 다시 한번 우리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이제 정리가 다 되셨을까요? 네, 준비 세팅 끝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기다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을 한번 네.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고요. 통계 데이터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실거래가 유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서울을 클릭을 했어요. 자, 보시면 서울의 낙폭이 제일 컸을 때가 1월 16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네네. 네, 조금 1월 제가 한번 16일.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 1월 30일이에요. 낙폭이 좀 줄었죠? 네. 얼마큼 줄었죠? 거의 뭐 미미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매매인데요. 요 밑에는 뭐냐면 요거는 전세입니다. 전세. 자, 전세는 낙폭이 어떻게 됐죠? 더 커졌는데? 더 빠졌는데요? 낙폭이 더 커졌죠. 네. 자,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매 가격 하락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실제 수요. 그러니까 매매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죠. 근데 전세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요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실수요가 100%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실수요인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잠깐 지금 매매 지금 통계 데이터 약간 좋아진 거 가지고 지금 좀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흥분 좀 가라앉히고 지금 한겨울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겨울이고 아, 그래요? 여기서 지금 낮에 잠깐 햇볕 내리 쬐다라고 해서 이 겨울이 금방 봄 여름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실제 사연 가치인 전세가 어때요? 낙폭이 더 심해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지만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제 거의 7만 채 가까이 네, 가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네. KB 부동산 시세는 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샘플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혹시 뭐 샘플링의 문제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면 네. 가격이 여러 개가 데이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격 데이터가. 네. 근데 부동산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실거래가 위주의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지금 서울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커졌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KB 부동산 이 통계 데이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하는 데이터예요. 마우스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호가 위주의 데이터가 많고요. 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실거래가 위주로 통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매매가가 많이 줄었죠. 낙폭이 상당히 줄었는데요? 네, 상당히 네.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낙폭이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아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자, 음. 그리고 실제 수요인 전세도 어떻죠? 전세도 살짝 낙폭이 줄었지만 이게 막대 그래프 하나가 일주예요. 일주. 한 주. 네. 자, 근데 좀 낙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금 몇 프로 하락했죠? 한 주 동안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봐도 실거래가는 낙폭이 조금 하락폭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실제 수요인 전세 시장이 여전히 지금 차갑다. 네, 대표님 이렇게. 저 황색선은 이동평균선인가요? 요거는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데이터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는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여튼 뭐 여전히 하락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또 확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실제 수요인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고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질문지에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데이터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긴 데이터가 이제 한 2000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나와. 물론 이제 그 이전 데이터는 근데 그때 이제 지역이 작다 보니까. 네네네. 자, 그리고 요 정도의 데이터는 이제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월간 통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볼 거고요. 자,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뭐냐 클릭만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오기. 일단 서울 먼저 볼게요. 네. 네. 자, 서울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요때 이제 전세가가 약세였죠. 전세가 네, 전세가 약세였죠. 약세였습니다. 이때가 당연히 매매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요때도 전세가가 약세였죠. 근데 당연히 또 매매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때는 심지어 전세는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는데 이때는 매매가 약세를 보입니다. 근데 전세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던 때 매매 시장이 강세를 보인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전세가 약간 강세여도 매매가는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그렇죠. 전세가 약세인데 매매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근데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는 매우 떨어지고 있다. 매우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저 데이터만 본다면은 네. 내가 집값을 알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바로미터는 바로 전세 가격만 봐도 맞습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가 상승을 이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실제 수요인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가죠. 그게 된다라고 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승에 대한 1차 관문이 전세 시장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실제 수요인 전세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혹시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 대비 얼마냐 이것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한 5, 60%였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한 7, 네. 80% 되면 네.
설령 전세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과거의 그 전세가율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에는 영향이 없거나 혹은 뭐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율 데이터를 또 보면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이 혹시 내려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지금 있을까요? 현재 네. 전세가율이 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약간 논리가 있습니다. 아, 네. 뭐냐면 네. 전세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 입주가 됐을 때 전세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요즘 개포나 이런 쪽에 네. 그 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전세 세입자 구한다라는 어허. 네. 그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를 구하려면은 네. 옆에 계신 분들보다 싸게 전세를 줘야 세입자가 나한테 올 테니까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자, 그런가요?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의 입주량. 막대 그래프인데 혹시 작년에 한 중순 정도까지도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전세 대란 온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23년, 24년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였죠? 바로 공급 부족. 맞아요. 자,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어떻죠? 요게 23년이고요. 24년입니다. 지난 20년 중에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작았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최근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강남 서초에 강남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네. 한 2년 동안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입주 물량이 많나요? 네. 안 많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작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올랐어야죠. 음. 자, 그런데 왜 네. 전세 가격이 떨어졌냐? 자, 거기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과 21년에 나타났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뜨거운 상승세는 원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 0.5% 낮추고 유동성 풀고 또 7월 달에 이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전세 기간이 2년에 4년으로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정책을 펼쳤던 시기가 자산 시장의 버블이 엄청나게 시작됐던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급등을 했어. 여기 보시면 전세가율 데이터를 한번 보잖아요. 네. 자, 전세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었죠. 2016년 중순을 기점으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전세가율이 올라갔죠. 이때 왜?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매매가를 또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올렸구나. 사람들이 완전 패닉의 상태에 걸리면서 엄청나게 산 거예요. 패닉 바잉을 하고. 그렇죠. 네. 임대차 3법이 있으니까 네. 2년 나눠서 받아야 될 전세 가격을 한꺼번에 맞아요. 땡겨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금리가 낮았죠. 네. 그리고 자산 시장이 좋았죠. 대출 받으면 되죠. 그렇죠. 대출 받아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죠. 부담스럽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버블에 완전 역풍이 불고 있어요. 자,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됐죠? 거의 뭐 고공행진이었죠. 그렇죠. 몇 거의 배가 올랐죠. 이 당시보다 지금 2배 이상 네. 올랐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때는 물가가 급등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게 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뭐 교통비, 뭐 난방비, 전기료, 가스비 뭐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죠?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진 전세 가격을 떠받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해도 너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016년, 17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서울에 상당한 그런 엄청난 대단지. 그 좋은 수준까지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리츠고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실수요가 많다고 하는 게 반포잖아요. 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여기에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2015년에 한 12억 6천 정도 했죠. 네. 그리고 한 16년 9월에 13억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 한 16년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자, 지금 얘가 이제 호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을 집주인들이 내놓은 그 매물의 가격 데이터. 자,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13억입니다. 네. 13억이에요, 지금.
이거 10 비쌀 때 얼마까지 갔었던 거예요? 이게? 비쌀 때 20억이 이걸 넘었네요. 보시면 요게 20억 20억? 넘었죠. 네. 20억 넘 23억까지 갔습니다. 예. 최대 호가가. 전세? 네, 전세가. 근데 지금 6개월 동안에 전세가 얼마 떨어졌냐면 27.8%가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이게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가 22년 연말에는 1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보이시죠? 지금 최저 호가 네, 11억.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저런 급매물들이 들어오면 13억까지 올라왔는데 이 가격이 16년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지역 그렇죠. 반포가. 예, 예, 예. 네. 그만큼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거든요. 네.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 이 호주머니 사정이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의 본질적인 수요가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은 수요가 그러니까 월세로- 수요는 있지만 네. 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 그런 가능한 거죠.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렇죠. 네. 네. 야, 그러면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 한은 네. 매매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선다? 이건 불가능이다. 이거는 진짜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다. 네. 아니 그럼 이게 저 전세 가격이 네. 이렇게 떨어진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금리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금리가 이제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기준금리는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라든지 우리 뭐 기준금리 역할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고점에 살짝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보고서를 좀 하나 쓰다 왔는데 네. 지금 대부분 뭐 빠르면 뭐 하반기 금리 네.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네. 국고채 3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다시 네. 또 상승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아직은 역사상 가장 심한 거품이 아직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저평가나 고평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네. 자,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 가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요 데이터가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거든요. 자, 이게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이 높으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데이터입니까? 총 이게 다 20년 데이터입니다. 20년 데이터. 자, 20년 중에서 녹색불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14년 1분기부터 15년, 뭐 13, 14, 15, 16, 한 17년도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가 제일 안 좋았고, 근데 네. 지금은 어때요? 요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3분기거든요. 저렇게 자, 바닥이에요? 저렇게 바닥입니다. 저 노란 선은 뭡니까 그러면? 저 노란 선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아니요, 서울의 그 아파트 이 매매 증감률로 해서 차트로 만든 거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금리가 조금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올라왔을 거예요. 얼만큼? 네, 아마 뭐 눈꽃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만하게 좋은 시절이 아니라 안 좋은 시절에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아요. 주식은 이렇게 뭐 그냥 널뛰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너무 예측이 쉬운 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매매가와 전세가 여전히 좋지 않고 여전히 네.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거죠. 21년인 것 때 막 정말 미친 듯이 달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우리 저 대표님은 네. 제가 알기로도 네. 거의 유일 내지 한 유의 정도 하게 네. 집값 하락을 이제 네. 예측을 하셨고 그래서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전문가분들은 지금 사라는 얘기를 사실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있는 얘기를 이제 사실 하셨던 것도 팩트인데 네.
그때 하락을 예상하신 이유는 뭐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거예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네.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인성 데이터. 만약에 이제 4개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인성도 좋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높죠. 높겠죠. 네. 네. 자, 반대로 성격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원리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이제 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몇 가지, 요게 이제 시도별 분석이고 시 군구별 분석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다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를 다 보면서 결합을 시키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그전에는 제가 사지 말란 얘기는 했지만 팔란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고점이고 지금 못 팔면은 영원히 못 팔. 왜냐면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은 고점 찍고 떨어져도 팔 수 있죠. 네. 팔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고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음. 내놔도 팔려요? 아. 안 팔립니다. 근데 또 부동산의 장점을 뒤집어 보면 네. 안 팔리면 그냥 들어가 살면 되지. 그건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거주가 근데 이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네, 고점에 네, 네. 내 집 마련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뭐 가을 연말이나 21년도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의 지금 삶은 어떨까요? 이게 그냥 뭐 버티면 되지? 그거는 부부 사이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제가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네. 대출이 없을 때. 아 그렇죠. 대출이 네. 없으면 버틸 수 네, 있죠. 대출이 없으면 그냥 네. 살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주 목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맞아요. 가져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 대출이란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도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어쩌다가는 가끔씩은 부동산은 최고로 위험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자산이 되겠다라는 신호가 21년 10월 달에 정확히 떴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뭐 SNS나 또 제가 출연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매도 찬스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평생을 살아도 못 먹을 욕을 그때 제가 다 먹었죠. 네. 아 그러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언제까지 그럼 이 하락은 유지될 거로 보세요? 이 하락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뭔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때 또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데이터고 앞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지 아무도 예상 못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늠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대략의 윤곽은 나오는데요. 네. 그 윤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고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에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시나리오 대부분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라면은 수도권 시장은 2024년 가을 빠르면 가을 아마도 25년조의 바닥을 찍을 거고요. 아 바닥이 그때쯤 찍혀요? 네, 그때 찍을 겁니다. 금리 하를 해도 인하를 해도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집값 뛰는 게 아니군요. 바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날아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닥인 시점. 네. 그 즈음부터가 부동산은- 주식과 부동산이 다시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금리 주식-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네.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과거 사이클을 시작을 했죠? 바로 2007년 가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즉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보시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 그때야말로 자산 시장이 다시 터닝해서 대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빠르면 아마도 저는 한 내년 정도 즈음에는 보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쪽에서 먼저 기회가 오고 수도권이나 거품이 좀 많았던 광역시는 여기서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한 25년 정도는 돼야 바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이게 모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고 저도 그런 그림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월스트 케이스는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자,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전 세계 경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물가 급등의 이런 현상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실제로 지금 피부로만 느껴봐도 네. 우리가 지난달 혹시 난방비 체크해 보셨나요? 진짜 많이 올랐죠. 난방비, 세 배, 교통비, 2배쯤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어떻죠? 엄청 올랐죠.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전기료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급등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자 만약에 이런 신호가 펼쳐진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쉽게 뭐 한 번이나 두 번 조금 하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마치 1970년대 일어났던 일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지금의 우리가 이런 물가 급등 현상이나 그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두의 예상대로 해피한 시나리오로 돼도 내려갈 건지,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닥 시점은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지방 얘기 잠깐 해주셔서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앞으로 설령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살아나더라도 네. 지방은 힘들 거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다시 이제 우리나라 뭐 인구 구조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점점 뭐 중앙으로 몰리면 몰렸지. 그러니까 네. 서울의 네. 예를 들면 핵심 지역들은 네. 그래도 뭐 가능하지만 네. 아마 지방은 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런 얘기 저도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뇌피셜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 1년 동안 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네, 못하죠. 네, 동의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일자리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자, 지난 1년 동안 네. 자, 전국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서울이 일자리 제일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그죠? 자,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랭킹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한번 볼 거고요. 네, 네. 자, 제가 데이터 나오기 전에 기간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어디? 네. 경기도 아닐까요? 경기도. 네. 네. 자, 저는 충청도 봅니다. 네. 혹시 데이터 네.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예. 자, 지난 1년 동안 네.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났냐? 1등이 충북입니다. 오. 아, 자, 이제 데이터 보시면 일자리가 몇 프로 늘었죠? 5%가 늘어났습니다. 충북에 예, 충북에. 뭐였지? 자,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일자리가 어때요, 충북이?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개- 우상향입니다. 전형적인 우상향. 대세 상승장, 네. 일자리 대세 상승장이 지금 충북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충북에 뭐 들어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자, LG 화학? 뭐 하이닉스도 있고 네, 뭐.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제주도가 2등이고요. 제주도? 예, 제주도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는 제주도고요. 그냥 인구 유입이 있어서 제주도 그런 보시면 것 이렇게 같습니다. 계속. 예. 네. 자, 그다음에 3등이 세종, 4등이 충남입니다. 오, 충남. 자, 탑 5 중에 수도권은 누구밖에 없어요? 경기밖에 경기. 없는데. 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대전이 6등이야? 대전이 6등입니다. 자, 아. 서울이 몇 등인지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이 7등입니다. 인천은 8등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해라. 음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음. 하지만 명확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뭐죠? 지금 일자리는 충북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충북은 지난 몇 년 동안 일자리가 계속 대세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향후에 뭐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아마도 24년 정도 어느 즈음이 될 것 같은데 바닥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올 거냐? 저는 충북에서 먼저 뭐 충북을 포함한 일부 지방에서 먼저 올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표님 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역순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역순이요? 네. 아, 일자리 네. 제일 안 느는. 낮은 네, 순으로. 네. 낮은 순으로 네,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버스 사람이어서 아, 네네. 인버스 ETF 자, 사람이어서 보시면 네. 자, 역순으로 봤을 때 지금 광주, 광역시가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 전북, 그다음 부산, 그다음 경남, 전남 순입니다. 네. 아래쪽이 조금 어려우시군요. 네, 네. 네. 저기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어쨌든 서울이 우리나라 뭐 서울이 굉장히 중심이 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네. 이제 점점 교통이 좀 더 빨라지고 되면서 이게 선 중심으로 네. 꼭 서울이란 면적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과 가장 빨리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충북의 조금 뭐 윗동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충청에서 조금 윗동네 하지만 네. 땅값은 별로 안 비싼 요런 데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좀 투자를 네, 한다거나 맞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경부선 라인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 네.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결국은 늘어야 집값이 상승 혹은 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결국 요 데이터로만 보자면 충북, 세종, 뭐 충청, 네. 남도 요 정도 그렇죠. 혹은 뭐 경기도 요 정도가 네, 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맞습니다.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네,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시군구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인구수가 이제 10만 명 이상짜리 지역 중에서 일자리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어디냐면 포항시 북구입니다. 1등이 포항시 북구예요. 36%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포항시. 네, 제가 뭐 잘은 가보진 않았지만 뭐 포스코 관련된 네. 뭐 투자라든지 네. 뭐 그런 쪽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 수정구, 그다음에 평택시, 청주시 흥덕구, 광명시 이런 지역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온다라면 이런 일자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향후에 공급 물량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들에서부터 아마 바닥 신호가 저는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저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만약에 저 지역 가서 직장을 구한다면은 네. 초기부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지역은 전세가가 그 실제로 먼저 좀- 매매 가격보다 그렇죠.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맞나요? 중요한 포인트. 네네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시작하시면서 전세가를 보라라는 말씀을 맞아요. 강조하셨는데 네. 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네. 내가 직장 구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전세를 구할 거고 네. 그럼 매매가는 1억인데 전세가는 7천, 8천, 9천 네.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겠구나 네, 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전세가가 일단 많이 좀 떨어졌고 정부도 당연히 이 데이터를 보고 있겠죠. 네. 그러면 집값은 계속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네.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 사실은 경기 전체에 좀 영향을 줄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아마 그 방향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정책들 이미 나온 것들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집값 하락은 못 막습니까? 아니면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까? 저는 일삼 대책 보면서 네. 솔직히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썼다라는 생각이 들 거의 다 정도로 나왔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었다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막아요? 자, 제가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인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신호탄이다. 음. 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정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일은 2000년대에도 일어났고 2010년대에도 일어났고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그렇죠.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딱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장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이 규제 정책이랑 다 봤을 때 네. 어떻게 움직였냐. 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동안 불탑니다. 규제 시작하면 그렇죠. 규제 시작하고 나서 4년에서 5년 뒤가 끝물이에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예전에 2000년대에 2003년,
10월 달부터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 10월. 자, 그럼 4년에서 5년 더 하면 몇 년이죠? 8년? 2007년 네. 가을에서부터 2008년 가을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점인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정확한 고점이에요. 네. 그 사이가. 어. 자, 이번에 2010년대에는 몇 년도부터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냐면 2017년 8일 대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7년 8월 달 중순이죠. 17년 여름에서 4년 다음 몇 년이에요? 21년? 21년 여름. 22년 여름. 21년과 21년 여름 사이가 그 사이가 고점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펼치고 나서는 보통 언제 바닥이 왔냐? 완화 정책을 펼치고 나서는 보통 2, 3년 뒤에 바닥이 왔어요. 2, 3년 정도 후에. 네, 좀 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바닥이 좀 더 빨리 오죠. 네. 자, 그리고 지금은 강남 4구를 아직은 규제 안 풀었죠. 네, 안 풀어졌죠. 안 풀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 연말에 정확하게는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의 강남 4구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주택 투기 지역이랑 주택 투기 과열 지구로 묶어놨어요. 두 가지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2008년 11월 6일 날 다 해제가 됐습니다. 네. 어디 빼고? 강남 3구 빼고, 강남 4구 빼고요. 자, 그러면 강남 4구는 언제 됐냐? 그러니까 강남을 남겨두는 이유는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까봐 네. 정부가 이제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택 투기 지역은 12년 5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강남이.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11월 연말 11년 12월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1년 말 12년 초중반에 강남까지 다 푼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올랐나요? 아니죠.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서울의 이제 강남구 요 가격인데요. 규제 풀고 나서도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예,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왔냐? 12년 가을 연말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 채를 사든 여러 채들을 사든 양도소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기가 맞아요,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13년 초에 미분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어요. 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서울의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 주택. 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당장 엄청 안 쌓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12년 7월 달부터 미분양이 급속도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네. 도저히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런 강력한 양도소득세를 아예 한 푼도 물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자마자 미분양 어떻게 돼요? 빠르게 감소했죠. 빠르게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다시 또 쌓여 미분양이. 그 세금 문제였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쌓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또 계속 또 풀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12월 달에 또 그때 3법이 또 통과된 게 있어요. 완화 정책으로. 그리고 그 정책까지 나오게 되면서 15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 정책도 히스토리가 있고 완화 정책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완화 정책 꺼낸 지 이제 아직 1년도 안 지났습니다.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남 4구도 아직 안 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계속 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가장 또 강력한 신호탄 중에 하나는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돈 있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지 큰 손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자,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바로 세금입니다. 네. 근데 그 세금을 아예 한 푼도 물지 않겠대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허리어도 사도 돼요. 왜? 허리어도 세금 혜택 때문에 이게 무릎이나 무릎 밑에서 사는 효과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한 채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 채도 그렇다.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정책이 앞으로 저는
언제가 될지 올해 연말이 될지 내일 그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나올 수도 있군요.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금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큰 손들이 달려들 거다. 그리고 나서부터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 카드라는 것은 양도세 면제. 네. 또 강남 사구. 강남 사구 해제가 될 네. 가능성이 높고 이게 나와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책 효과, 네. 주택 안정 효과가 좀 일어날 거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 그 세제 혜택까지 나올 정도면 그때는 조금 안 싼 것 같은데라는 안 느낌이 사도 사도 되죠. 들더라도 사도 괜찮다. 그럼요. 아까 보여주셨던 네. 그 인구가 늘고 있고 네. 뭐 직장이 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먼저 반등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쪽 지역부터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그쪽은 가격이 그렇게 이미- 비싼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큰 손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손들이 들어가기에는 뭐 근데 이제 진짜 큰 손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지역은 서울이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런 속도로 계속 빠진다면 네. 잠깐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은 막 그 뭐 금융회사들의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관련된 금융들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혹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부동산 지금 업계에서는 언제를 주목하고 있냐. 지금 3월, 4월 정도를 거의 이제 그 정도 가면은 못 버틸 만한 회사들이 꽤 나오지 3, 않겠나. 4월쯤에? 네, 3, 4월. 왜 3, 4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거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월, 4월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한 기업 중에서 한계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저께인가 그렇죠. 나온 뉴스에도 보면은 지금 대우건설에서도 몇백억을 지금 아예 포기하고 지금 공사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미분양이 걱정돼서. 네, 지금 네.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400억 정도 될 거예요. 4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한 거예요. 공사를 하면 1,600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예 이거를 400억을 포기를 한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고 뭐 큰 기업이야 그나마 뭐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뭐 중소 이런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좀 3월, 4월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일단 분양은 됐는데 지으려니까 자재비가 너무 많이 그렇죠. 올라갔고 이건 지어봐야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또 저항이 갈등 생기고. 맞아요. 네, 저항이 네. 굉장히 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저는 25년 즈음에는 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5년? 25년.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자재나 인건비는 올라서 분양을 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향후에 지금이야 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3년 초니까 23년, 24년, 25년 초반까지도 있겠지만 25년 초반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급 물량이 아주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에 대한 신호탄을 또 쌓아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꼭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인구 구조는 봐라. 네. 어차피 그 정도 되면 그 시기 정도 되면 인구 안 늘어난다. 네. 오히려 인구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네. 집이 공급이 없어도 되지 않냐. 네. 이게 단골 손님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인구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자, 지난 한 3년, 요거는 좀 길게 보죠. 네. 자,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딜까요? 전남. 전남. 아까 뭐 자. 일자리 줄어들었던 뭐 한번 광주. 보시죠. 자, 울산이랑 서울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3등이 대구죠. 그다음 인구 4등이 줄은 부산입니다. 순서, 저기 인구 줄은 순서예요? 예, 인구 줄어드는 순서. 자, 울산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지난 3년 동안. 그다음에 서울이고요. 그다음 대구고요. 부산이에요. 자, 근데 울산 빼고 바로 이제 이전 빼고 부동산 시장에 가장 뜨거웠던 데가 어디죠? 서울, 대구, 부산. 부산이잖아요. 예.
인구가 빠져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구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인구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세대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 훗날 지금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세대수는 일단 늘어나고 있어요. 저 혹시 서울, 대구, 부산이 줄어든 게 네. 저 세 군데가 워낙 집값이 올라갔고 그 옆으로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예를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소위 네, 말하는 충분히. 뭐 베드타운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인구수가 줄어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이제 빠져나간 자, 그 원인 관계가 좀 그러면 바뀐 거 아니에요? 집값이 좀 덜 오른 네. 5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5년 동안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그런 이유라면 자 보시면 자 지난 5년 동안 2016년부터 서울의 인구는 어떻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네요. 예,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이게 7년 데이터고요. 네. 집값이 오르기 전부터 인구는 이미 빠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근거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괜찮은 부동산의 총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의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죠. 다만 지금은 통화량 대비해서도 부동산의 총량이 너무 과도하고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인 거고 네. 이런 거품이 앞으로 1, 2년 거의 다 빠질 거다. 그러면 앞으로 통화량도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세 상승은 다시 올 거다. 네. 다만 인구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거는 10년 뒤의 얘기예요. 당장이 아니라. 네. 야, 오늘 뭐 부동산 뭐 애매한 말씀이 없으셔서 뭐 말씀만 하시면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혹시 네. 제가 몰라서 그럼 저 데이터는 유료인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리치고 앱이라고 해서 네네네. 무료입니다. 지금 한 75만 명 정도가 올해 쓰고 있고요. 네네네. 네, 여기 보시면 웬만한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유료하실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단 네, 거의 다 무료로. 근데 제가 무료로 네. 해주셔도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지금도 제가 댓글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증감률이라든지 율로 많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숫자를 대라. 네. 네, 숫자도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율 보시면 말고, 자, 여기 증감률을 클릭을 하잖아요. 네. 그럼 숫자가 나와요. 숫자. 세종의 인구가 몇 명인지. 절대 수치도 나오고 절대 수치도 당연히 비율도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가인데 이 정도 준비 아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이야기 시원하게 명쾌하게 애매한 거 없이 잘 들어봤고요. 김기현 대표님 부동산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올해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자주 좀 저희 찾아주셔서 네. 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